네, YTN 뉴스와이드 이어가겠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늘 국민의힘 이뇨한 혁신위원장과 오찬을 함께하면서 혁신위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전산망 마비 등 재난 사태에 대해서 정부가 한 번도 책임진 적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 주요 전국 이슈들, 오늘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또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단추 이렇게 규정을 했던데 두 사람의 만남부터 한번 분위기를 읽어보겠습니다. 이뇨한 위원장과 원희룡 장관의 이른바 번개오찬,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이것은 사느냐 아니면 버림받느냐 이 길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이미 정해졌다고 봅니다. 설사 희생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도전과 헌신에 대해서 나는 누구보다도 앞장서겠다라는 저의 자세와 원칙을 말씀드렸고요. 저는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입니다. 장관님이 고민하고 계신 거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이게 행동으로 이어지고 행동이 희생이 되고 희생에 관한 국민의 보답이 있을 거리라고 저는 강하게 믿습니다. 당을 바꾸고 무엇보다도 나라를 생각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100%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류 희생론이 화두인 상황이라 그런지 원희룡 장관의 어떤 희생 의지가 좀 엿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뇨한 혁신위에서 그 혁신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강서 보궐선거 참패 이후에 혁신위가 만들어진 건데, 그러면은 국민의힘을 혁신하고 그리고 윤석열 정권을 혁신하는 그런 거로 가야 되는데, 마치 수도권에 이 중진 의원들이라든가 국무위원을 거기다 공천하는 것이 혁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는 것 같아요. 이건 내부의 권력 구도의 파워 게임의 하나의 한 장면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리고 원장관한테 저는 희생한다 그러는데 저 문제부터 좀 해결하시고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양평고속도로 중점 변경안 백지화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네. 자기가 장관직 걸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 최은순 일가,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지역의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문제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해명이 안 돼 있고요. 이게 국정조사가 들어갈 거고 특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장관직을 하면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은 사람이 그 야당 대표 잡으러 온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하고 총선을 겨루는 것이 혁신인가요?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이 듭니다. 혁신 자체가 물음표다, 의문점이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글쎄요, 일단 비교를 해보죠.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와 그다음에 이뇨한 혁신위. 김은경 혁신위는 거의 설화만 이어지고 또 김은경 혁신위가 지금 나온 그런 결과를 민주당이 어떻게 받아들여서 뭐 계승했다 이런 이야기는 거의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뇨한 혁신위를 한번 보시죠. 강서 보궐선거 당시에 어쨌든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의 지지율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견고하게 평행선을 뒀던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율도 그때 당시에 출렁거렸거든요. 근데 이뇨한 혁신위가 나온 다음부터 구글 트렌드 등 그 검색어라든지 혹은 기타 이슈에 관련된 그 여러 가지 호감도, 비호감도의 키워드를 보면 사실상 민주당이 상당히 국민의힘의 이슈를 좀 빼앗긴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금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도 사실 가장 비판을 받았던 대목이 아젠다를 내놓지 않았거든요. 집권 여당은 아젠다를 내놓고 실제로 집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논란은 있지만 어쨌든 아젠다들이 나오면서 이슈를 주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이제 이 얘기로 돌아오면 사실 역대 어떠한 정당도 선거 직전에 혁신은 중진, 용태, 험지 출마였습니다. 21대 총선으로 되돌아가 보죠. 지금 민주당 당시에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19명이 불출마 선언을 연달아 하고 또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 86세대 퇴진, 당 지도부 쇄신을 부르짖으면서 가장 먼저 중진 용태론을 내세우면서 네. 사실상 그 쇄신을 바로 국민의힘 당시에 미래통합당
에 선점을 해서 사실 결과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렇다면 중진용태 험지 출마가 제대로 안 된 정당은 언제나 패배했어요. 왜? 그 무소속으로 나와서 뭐 3자가 돼서 어부지리로 상대당한테 다 빼앗기거나 혹은 뭐 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잡음이 일어서 이 정당 안 되겠어라고 지지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면 혁신위가 가장 해야 될 일은 김은경 혁신위도 그때 당시에 중진용태론을 호소하면서 끝냈듯이 중진용태 또 험지 출마를 어떻게 하느냐인데 아직까지 답은 제대로 안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어찌됐든 혁신위가 끝까지 자신들의 어떤 혁신을 좀 몰아붙이려고 하는구나 또 거기에 원희룡 장관이 힘을 싣는구나라는 정도의 메시지는 충분히 전달되었다고 봅니다. 원 장관이 힘을 실었다. 이 원 장관을 시작으로 쇄신 압박 강도가 앞으로 세질 수밖에 없는데 일단 주목받고 있는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참고하겠다면서 즉답을 피하고 있거든요. 아까 이 자체가 혁신이 아니라고 하셔서 머쓱하긴 합니다만 어떻습니까?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아니 정당의 혁신이라는 게 뭡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저는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국민의힘에서 인요한 위원장 네. 정당의 혁신이라는 건 뭐예요? 20세기 정당이 아니라 이제 지금 현재 정당이라는 건 당원들이 중심이 돼서 당원들이 주체가 되었고 당원들이 주인 돼서 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이 사람들이 엘리트 정치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정당 혁신의 요체예요. 저는 뭐 김은경 혁신이가 그걸 했다 안 했다 그걸 떠나기 전에 인요한 혁신이는 그런 게 좀 보였습니까? 전혀 안 보였죠. 그리고 집권 여당 아니에요. 집권 여당이라 그러면 국정 혁신을 할 수 있도록 강서보궐선거에서 윤석열 심판론이 통한 거 아니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를 하든지 전면적인 개각을 하든지 국정의 기조를 바꾸든지 이거 해야 될 게 인요한 혁신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중진용태인데 자 총선 역대 총선 보자고요. 역대 총선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중진용태가 아니라 공천개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용어가 상당히 다릅니다. 네. 왜 중진들은 용태해야 됩니까? 다선 의원들, 3선, 4선, 5선 한 의원들 지역구에서 열심히 하고 국민의 대표성을 갖는 사람들이 왜 용태를 합니까? 못하니까 기득권화되고 국민의 대표성을 잃어버리니까 그만두라 그랬던 거죠. 초선도 마찬가지죠. 초선을 했는데 제대로 국민의 대표성을 갖지 못하면 그만둬야죠. 그게 뭐냐면 경선 아니에요, 경선? 경선을 당원과 국민 여론 조사를 통해서 경선을 하고 그 경선 룰을 정확히 지켜지도록 하고 환경을 만들어내서 공정한 경쟁이 만들어지게 하는 거. 그게 공천 개혁의 핵심이거든요. 저는 국민의힘의 낙동강 하류에 있는 중진 의원들 뭐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예? 저는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선 의원이니까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냥. 예?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이라든가 검찰 출신들이 거기 받겠다는 알받게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안 하죠, 당연히. 그리고 그 사람들 서울로 가래요. 아니 울산에 있는 김기현 대표가 서울로 오면 무조건 떨어지죠. 예? 거기 낙동강 하류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 거의 지역에서 했었는데 주호영 의원이라든가 서울로 가라는 그 사람들 보고 죽으란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겠습니까?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러면 해당 행위를 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러면 당원들의 경선을 통해서 공천 개혁을 통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출발선이 같은 그런 경선을 만드는 거 그것이 공천개혁의 핵심이거든요. 현재 와서는요. 네. 그런 부분들을 진행해 나가야 되는 그러니까 것이지. 당원들이 예. 주도하는 혁신이 돼야 된다는 말씀은 공천 개혁. 아니요, 무조건 중진 10명, 20명 용퇴시켰다. 그게 혁신인가요? 저는 그렇지 않다 생각합니다. 자, 당원이 중심이 된 그것이 뭐 공천 개혁이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민주당의 과제인 건 아니 민주당의 과제가 아니라 민주당의 과제인 건 맞습니다. 제가 끝까지 좀 유럽의 정당이라 반론을 보세요. 하시면 어떨까요? 예. 국민의당은 이미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의원제가 비교하지 없거든요. 말라고 제 얘기는. 네, 국민의당이 일단 평론가님 말씀 듣고 제가 다시 시간 대의원이 드릴게요. 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처럼 당원이 좀 더 많은 어떤 포지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의원이 뭐 등가가 안 되고 당원 한 표, 대의원 한 표가 뭐 당원의 뭐 6명, 뭐 16명 뭐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민주당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그게 또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당의 혁신인가 그건 좀 다른 문제예요. 그렇게 하든 말든 그건 당의 문제지 국민들의 어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원이 중심이 된 당이라고 해서 민주당이 사실 국민의당 굉장히 부러워했거든요. 그 제도가 왜 우리는 대의원 제도를 계속 갖고 있는가 그런 문제이고 두 번째 지금까지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사실 역대 어떠한 정권도 시작했을 때 개국공신이라고 표현되는 그러니까 함께 뭐 이 어떤 정권을 했던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건 언제나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 것이고 네. 마지막 말씀은 교수님 말씀에 제가 굉장히 동감을 하는 게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그 당시에 미래통합당이 잘못된 게 뭐냐면 그 선거 직전에 중진들에게 전혀 관련도 없는 곳에 꽂아서 그냥 가서 험지에 가서 살아남으라 이렇게 한 건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때가 아니라 지금은 좀 다르죠. 5개월이나 남아 있고 5개월 동안 또 동의하는 게 이게 무조건 가라 이게 아니라 그 시스템이 있어야죠.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중진이 거기 가야 되는 어떤 명분이 확실히 있어야지 그때 4년마다 한 번씩 이 기준을 다르거나 원칙을 달리하면 사실상 저는 교수님 마지막 말씀처럼 네. 그건 원칙이 될 수 없다라는 건 제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이크 사실 때 오늘 질문거리 많다고 하셔가지고 훈훈하게 하기로 해놓고 처음부터 되게 치열하십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 굉장히 필요한 두 분의 말씀이었는데 자 한동훈 장관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혁신에 대한 어떤 대전제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좀 엇갈려서 처음부터 좀 치열했는데 자 일단 최근 국민의힘을 둘러싼 화두 하나는 인유한 혁신이 또 하나는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 질문 남았는데 한동훈 장관 행보가 거침이 없거든요. 최근 행보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는 국무위원이 저렇게 정치 행위도 되는 겁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치적 행위를 하고 사실상 저게 사전선거운동 아닌가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의 국민을 위해서 법치를 확립하고 흉악범들이 그 날뛰는 거를 그걸 막아내고 마약 수사라도 좀 제대로 하고 말이죠. 그 탤런트 이성규 씨 막 뭐 온몸에 있는 털은 다 했는데 다 음성 나오지 않았나요? 마약과 전쟁한다는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국회 가서 야당 대표와 야당 국회의원들 어떻게 하든지 잡아놓고 구속시키려는 것이 법무부 장관인가요? 계속해서 한동훈 장관은 지금까지 정치 행위를 했습니다. 이름을 제가 잘 못 짓겠는데 법정치 장관이랄까 하여튼 간에 그런 행위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도 이제 한동훈 장관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탄핵해야 된다는 민주당 의원들도 상당수가 있고요. 그런 시점에 지금 이제 이번 개각에 뭐 포함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고 자기 자신이 지금 정치 일선에 뛰어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근데 저는 이제 솔직히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이준석 전 대표도 얘기했는데 과연 한 장관이 국민의힘의 최전선에 서는 거 비대위원장은 원희룡 장관으로 뭐 마치 정해진 것 같은데 과연 도움이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서 보궐선거는 이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다 알 텐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한동훈 장관 검찰 출신이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너무나 잘 아는 사이, 최측근 이렇게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국민의힘에서 대표 주자로 내놓는다, 전국을 돌아다닌다. 자, 이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간에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은 이런 정치 행위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특히 장관 아닙니까? 그리고 정치 영역과 장관의 행정의 영역은 구분됩니다. 아마 나와 선거운동 하다 보면 많이 느낄 텐데.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한동훈 장관을 뭐 대구에 간다느니 비례로 간다. 이런 얘기까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저는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라는 걸 갖고서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정치행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법무행정의 일환이라고 이제 한동훈 장관은 설명합니다만은 유영하 교수님께서는 정치활동, 법정치 장관이라고 하셨나요? 네, 그런 개념까지 오늘 소개하셨는데. 글쎄요, 국무위원회 가장 제가 그 정치행위라고 특히나 법무부 장관의 가장 큰 정치행위라고 생각이 드는 건 추미애 장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미애 장관 시절에 민주당의 행사 초선 의원들의 행사에 강연을 나가서 자신의 법무부 장관 업무와 관련돼서 검찰총장을 흉을 보면서 내가 시키는 대로 부한대 하면 될 것이지 하고 초선 의원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제가 알기엔 그야말로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특정 당에 가서 특정
특정 행사에 참여해서 초선 의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는 모르겠고요. 두 번째, 한동훈 법무장관의 이 지금 행보들은 이미 그 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2개월, 3개월 전에 다 고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전, 대구, 뭐 울산 이 모든 곳이 전부 다 당시에 그 박범계 장관, 박상기 장관, 추미애 장관들이 늘 가던 행사였습니다. 무슨 행사였냐면 대구 같은 경우도 스마일센터 개소식입니다. 스마일센터는 그러니까 범죄 피해자들의 정신적 트라우마를 지원하기 위한 법무부가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 센터입니다. 그 센터의 개소식은 지금 박범계 장관의 뭐 여지도도 나왔어요. 그럼 박범계 장관이 전국에 얼만큼 어떻게 돌아다녔냐 장관 시절에 그 행보를 보면 거의 다 같은 행보입니다. 스마일센터나 혹은 법무행정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네. 이 일정들의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미 한동훈 장관이 역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늘 이야기하고 정책적인 어떤 뒷받침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는 뭐냐면 범죄 피해자와 관련된 그런 이 복지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법무부의 행정 중에 하나가 출입국 관리, 뭐 외국인들의 관리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의 어떤 노동 문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안착을 할 수 있느냐의 어떤 문제, 그래서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곳에 실질적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가 많은 곳 또는 외국인 네.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되는 곳에 대한 그런 그 일정들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근데 예. 마침 화면에 또 이렇게 사인하는 모습이 지나가서 자 그러면 평론가님 말씀은 전직 장관들의 어떤 행보나 동선은 비슷하지만 유사한데 이렇게 한 장관이 유독 저렇게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이유는 어떤 겁니까 그러면? 일단 이미 수개월 전부터 네. 갤럽의 두째 주 있지 않습니까? 갤럽의 두째 주 조사가 차기 장내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 조사예요. 근데 뭐 수치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보수 쪽에서 계속 네. 한동훈 장관이 오르내리고 있는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또 총선도 겹치면서 물론 한동훈 장관의 이런 어떤 뭐 이 계속 일정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정 속에서 보여지는 어떤 모습들이 총선과 맞물리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이제 확대되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 만약에 총선에 나온다고 한다면 좀 더 빨리 어떤 결정을 내려라. 그리고 그 출사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해라. 네. 지금의 어떤 그 상황들이 누적이 될수록 사실상 국민들이나 혹은 유권자들이 봤을 때 피로도로 전환될 수가 있다. 신선도에서 피로도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보면 한동훈 장관이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 부각되면서 이준석 전 대표 어떤 연대설 혹은 또 경쟁자설, 요즘 국민의힘을 둘러싼 여러 설이 있는데 어떤 가능성을 좀 보고 계세요? 저는 이준석 대표의 신당 그러는데 계속 이 모락모락 연기하고 애들불만 띄우지 신당의 구체적 부분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태경 의원의 출판 기념회 갔을 때 이준석 전 대표가 나와 하태경과 한동훈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뉴 파티인데 신당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내부 권력 투쟁에서 실각한 이후에 나오는 다른 권력 정당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정말 정치 개혁을 얘기하고 지금 필요한 인물들이 누구고 새로운 참신한 인물들과 시대의 흐름에 맞는 사람들, 전문성 갖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그걸 갖고서 만드는 것이 뉴 파티지. 내부의 권력 투쟁에서 뭐 윤핵관한테 밀려서 만드는 당이 신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포장 행위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결국은 내부에서는 지금 뭐 비대위원장 3명 거론되다가 이제 지금 모르겠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른 원희룡 장관으로 되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선거제도 비례제도 문제가 어떻게 결론 날지 모르지만 거기에 따라서 이준석 신당과 그냥 남아 있을 것인지 아니면 신당할 것인지 결정된다 그럽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하는 행보를 보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경제 아닙니까? 경제. 물가는 올라가고요. 임금도 지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양극화 현상이 이루어지고 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경제는 지금 계속해서 낭떠러리로 떨어지고 있고 성장률도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가장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고 이런 국민 경제가 엉망인데 과연 이런 문제를 국민의힘에 지금
한동훈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준석이라든가 이뇨한이라든가 김기현 대표라든가 한마디 좀 제대로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 민생에 대해서. 그게 과연 집권 여당의 리더로서의 자격들이 있느냐. 그렇게 해서 과연 총선에서 어떤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지 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예. 네. 평론가님 어떻습니까?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왜 신당을 하는가에 대한 설득이 있어야 된다. 근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신당을 한다. 그거는 신당의 어떤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청년 정치를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청년들의 어떤 상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다면, 그렇다면 청년 정치는 과연 무엇이다라는 걸 이번 신당에 담아내야지만 설득이 가능하다. 근데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의 어떤 표현 중에 제대로 자기가 무엇을 하겠다, 그리고 어떤 비전을 보여준다라는 그런 행위가 없었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진짜 신당을 하려면 신당 작업 굉장히 만만치 않습니다. 전국적인 조직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창당 주비까지 가는 과정들이 뭐 조직과 관련돼서 상당히 세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거의 팬클럽만 모으는 어떤 느낌들. 뭐 이번에 뭐 대구에 내려간 것도 그렇고 또 이 정치인은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일관성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에 가서는 나 비대위원장 시켜주면 120석을 뭐 할 수 있다. 어디에 가서는 신당 하는데 굉장히 지금 발빠르게 되고 있다.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신당을 하기 위해서 탈당을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이나 혹은 선대위원장을 노리고 지금 딜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굉장히 양다리 걸치는 듯한 어떤 느낌을 계속 주고 있으면 그만큼 신당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양다리 느낌을 줄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의원 사실 다른 대담에서 여러 해석을 했습니다만 제가 두 분과는 이 질문을 처음 하기 때문에 딱 한 열흘 전쯤에 저희 그 프로그램에서 이상민 의원을 인터뷰했을 때는 고민이 좀 깊어 보였는데 최근 이상민 의원이 좀 마음을 굳힌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는 게 결정 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상민 의원은 자민련에 있다가 민주당에 가서 대전 유성에서 또 지역 국회의원 하다가 이번에 또 가는 것 같은데요. 자유선진당. 자유선진당입니까? 예. 근데 지금 과연 이상민 의원이 지금 그 대전 유성 지역에서도 민주당 경선자들하고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경선도 상당히 불안하다는 얘기까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에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서 한 일이 뭔가 따져보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언론에 나가서 힐난하고 비난하고 이런 것만 했지 야당 대표로서 예를 들면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을 비판하고 그런 역할을 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한 것은 결국은 이후에 민주당에서 잘 안 되면은 상대당인 국민의힘에 가겠다라는 정략적인 장기적 포석이 아니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상민 의원을 국민의힘에서 이제 받아들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뭐 김웅 의원은 이상민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얘기까지 하는데 과연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민주당 표를 가져가겠다는 것인데 저렇게 민주당에서 자기 역할은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리고 민주당 당대표만 힐난하고 실제로 정권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야당 의원의 역할을 전혀 하지 않은 사람이 국민의힘에 가서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민주당 표를 가져가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의 강한 반대와 안티에 시달리는 그러한 국민의힘으로 다시 또 고착화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산은 한 줌의 먼지라도 가리지 않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큰 산이 된다. 이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구절인데요. 선거 총선을 하려면 진짜 어떤 사람이라도 다 함께 손을 잡아야지만 뭐 승리까지 갈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이상민 의원 원래 열린우리당으로 시작됐다가 자유선진당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민주당으로 해서 뭐 계속 3선, 5선까지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좀 부정적인 어떤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상민 의원은 5선까지 하는 의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진 용태론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막 한 군데서 계속 오랫동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자당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용태론을 하는데 상대당이라고 해서 한 지역구에 오랫동안 한 중진이라고 그냥 받아들여갖고 그 자리에 그대로 무슨 공천권을 준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원칙,
개혁의 원칙, 뭐 공천 개혁 이것의 명분을 잃어버릴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이상민 의원을 뭐 영입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공천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뭐 백의종군하면서 이 선거에 어떤 도움을 주겠다 이런 정도의 어떤 희생이 있으면서 받아들인다면 모를까. 네. 지금의 어떤 뭐 5선 의원을 공천을 주기 위해서 받는다 그러면 사실상 그 공천 개혁에 또 걸림돌도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끝으로 이제 민주당 질문 몇 개 못할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어떻습니까? 최근에 어떤 갈등 속에서 공천 과정에서 막말도 심사하겠다까지 나왔거든요. 중도 좀 표심을 공략한 고민일까요? 막말을 그렇게 예를 들면 한번 특히 공인인데 전직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그 막말을 하게 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행위인 것이죠. 네. 그리고 과거에도 보면 충선 직전에 막말해왔고 충선에 상당히 여파를 줬던 그런 사례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공천 심사할 때 막말 부분도 심사하겠다 그렇게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가 겹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천 심사는 하겠다라고 했는데 뒤에 또 질문을 하시겠지만 이번에 대의원제 없이 당원들이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지금 바꾸려고 하는데 네. 그럼 좀 상충되지 않느냐. 지금 지도부에서는 막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페널티를 주겠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몇몇 지금 그 정치인들이 그 막말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유를 보면 사실 지도부에 반하는 것 같으면서도 당원들이 이렇게 하면은 사실은 나중에 그 경선을 할 때 나를 지지하겠지 이런 게 밑바탕에 깔린 게 아니냐.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 그런 막말을 진짜 경선하기 전에 이미 한번 심사해서 확실하게 걸른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이게 이 자체도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해서 당원들이 판단하게 한다는 건지 이게 불분명하게 느껴지거든요. 네.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뭐 정동영 의장의 그런 노인 폄하 기억나시죠? 또 김용민 낙검수 그 후보의 라이스 장관 발언 예전 발언이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상 그때 당시에 16대 총선 뭐 18대 총선 연달아서 정말 큰 패배를 갖게 만든 어떤 요인이었다. 그러면 학습 효과가 확실히 하게 있다면 빨리 이슈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걸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10초 남아서 단답형 질문까지 하고 마무리하면 자, 김종민 의원이 재명인의 마을 이장지 내려놔라고 했거든요. 재명인의 마을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이장지 내려놔라.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저 사람들은 말이죠. 당원들은 단답형입니다. 아니 어렵나요? 네 아니까. 평론가님은 답이 저는 팬덤 정해져 있을 정치는 것 어쨌든 선을 그어야 공천권에서 확실한 어떤 힘을 실을 수 있다. 그 그래서 말로만 팬덤치 그러는데 이게 대중 정치예요. 촛불 2010년 이후에 이 대전환의 이름으로서 대중들이 정치에 관여하고 직접 네. 개입하는 거지. 그걸 팬덤 정치라고 그러고 자기네들 기득권 정치하고 엘리트 정치하는 네. 그런 행태들을 좀 보이지 알겠습니다. 말았으면 좋겠어요. 단답형 아닌 단답형으로 마무리하고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